자, 그 교육 과정의 이제 유형과 관련해 가지고 그 흐름과 성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고, 그래서 교육 과정이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교수 또 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정 정도의 연계성과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규정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평가 방법하고도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음, 음, 앞서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까닭은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교육학 문제를 내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그 방향성 가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문제를 내는데 그 일반 교사분들도 일정 정도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측면들이 있지만, 하여튼 교육 전문가라고 얘기되는 분들의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안타깝죠. 물론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 절대 평가를 포함한 완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수긍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여하이 적용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문제는 그러한 어떤 방향성을 갖다가 그대로 담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한다면, 그러한 방향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도 공부의 방법, 공부의 내용들을 갖다가 잡아 나가야 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교육 과정의 이제 유형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모형과 관련된 된 것은 이제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제 교육 심리학의 차원에서 바로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성주의적 그 구성주의라고 하는 그 심리적 철학적 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 있는지, 사실은 이제 교육 심리학에서 넘어온 측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갖다 이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교육 심리학을 얘기할 때 일단 첫 시작이 지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또 한 가지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지능과 창의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인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옹알옹알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그 전에 우리들이 이제 가르칩니다.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이러면서 그걸 얘기를 해.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한 번 하면은 집안의 경사야. 집안의 경사. 아빠 그러는 건 뭐 별로야. 일단 엄마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엄마라고 했어. 막 집안에 친정 엄마한테 막 전화하고 주변에도 어우 우리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벌써 엄마라고 해요. 볼래요? 해봐 엄마 엄마. 애는 가만히 있지. 엄마. 얘가 왜 이러지? 엄마. 근데 아이가 얘기해. 아빠. 저녁 때 아빠가 오면, 남편이 오면 남편한테 그런 거죠. 당신은 좋겠어. 엄마라고 안 하고 아빠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말부터 무작정 말부터 배우는 거예요. 누구에서?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그 말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하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일종의 의태어, 의성어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먼저 배우게 되죠. 까꿍 이런 거.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 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개념들을 배우게 됩니다. 맘마, 맘마 먹자, 맘마. 주로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과, 주스, 우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다 뭡니까? 인지야. 인지. 무엇과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예. 지능 검사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언어 능력. 언어 능력. 저걸 갖다가 측정을 해요. 개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근데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말을 하는데 어머나 엄마보다 말을 더 잘하네. 표현을 더 잘하네. 그래서 묻습니다. 너 그거 누구한테 배웠니? 아빠. 저녁 때 아빠가 돌아오면 얘기하죠. 도대체 당신은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애가 왜 저따위 말을 하지? 애를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언어. 논리하고 보통 수리하고는 같이 붙이는데 언어에 속하기도 하고 수리에 속하기도 해요. 논리 수리. 이게 이제 주로 지능에서 그러니까 공간 지각 능력 뭐 이런 것들도 지능 검사에서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수리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니까 저런 것들을 갖다 주로 해. 다 뭐예요? 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제 측정 대상이에요. 언어와 논리 수리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 지능 관련해서 배웠잖아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이다. 불변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조망을 하고 있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능 검사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 내지는 주의할 점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한다고.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한정되어 있는 영역에 대한 측정이고 그리고 자칫 저런 것들을 갖다가 고정적이고 불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또 뭐예요? 얘는 대표적으로 수렴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거예요. 수렴적 사고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저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하는 것들이 수렴적 사고예요. 좋은 건데, 그렇죠? 수렴적 사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학생들, 그러니까 학자들에 있어가지고는 지능하고 창의성을 갖다가 다른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영역인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의 하위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류가 있어요. 근데 놓고 보면 지능이 됐든 창의성이 됐든 일종의 둘 다 재능이에요. 재능은 기본적으로 선천적인 거예요. 여기에요. 고정적이고 불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능이기 때문에 그래. 타고나는 거야. 아이의 IQ가 140이야. 우와. IQ가 85야. 어우.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그러니까 선천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재능이야. 근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도 재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영재 얘기하면서. 응? 영재. 뛰어난 아이들. 타고난 아이들.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지능은 재능이고 선천적이고 불변적이고 고정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창의성도 분명히 재능이라고 얘기하고 영재 얘기하면서도 뭐냐면 창의성은 가변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해. 그래서 창의성을 갖다가 개발. 응? 개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개발이에요, 개발. 이 개발. 그래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창의성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가 돼요. 그렇죠? 우리? 그 창의성 영역 보면은, 창의성을 갖다가, 함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제시가 돼. 근데 지능은 안 그래. 왜 그럴까? 이것도 일종의 가치지향이야. 창의성이 됐든 지능이 됐든 둘 다 재능이야. 선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저런 식으로 하대를 하고 창의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 웃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가지고는 가변적이고 또한 발산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 다양한 종류의 많은 아이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문화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서구 사회나 동양 사회나 아프리카 됐든 이런 데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창의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억눌려 있어서 그래서 제대로 발현할 수 없어. 발산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없애주면 돼.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뭡니까?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그런 환경적인 요소만 없어지면 사람들이 아주 창의적인 얘기들 갖다가 막 뿜어져 나올 수 있어. 나는 그 논리적인 그 연관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 지능은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창의성은 또 그래? 지능은 왜? 그럼 그런 거 없어지면 안 되나? 그러면 지능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저도 지능과 창의성과 관련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제 나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따른다라고 하면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별로 그렇게 막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오리지널리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쨌든 창의성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능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거는 주로 이거예요. G 팩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제너럴 팩터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곰곰이 이제 여러 학자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저렇게 단일한 차원의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 그러면서 저렇게 막 지능에 대해서 막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맞을까? 거기에 숨통을 틔워준 사람이죠. 아니 보니까는 어떤 애들은 음악을 굉장히 잘해. 어떤 애들은 그림을 잘 그려. 어떤 애들은 말을 잘해. 또 어떤 애들은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굉장히 잘 지내. 활달하고. 또 어떤 애들은 운동을 잘해. 야, 그러면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로 규정하지 말자. 스턴버그도 이제 이런 입장인 거예요. 다양하다. 지능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다양하다. 어떤 아이들이 보여주는 특질이 확실하게 돌출되는 것들이 있다. 지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딱 한 가지냐.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측정 방법을 달리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능의 강점을 가진 저런 지능의 강점을 가진 저런 지능의 강점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렇게 지능을 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다중지능 이론이에요. 스턴버그가 얘기하는 삼원지능 얘기인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지능하고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왜? 우리 앞서 교육 과정에서 배웠잖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 관심,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양하다고 하는 거야. 그렇죠?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해야 돼. 측정하는 방법도 다양해야 돼. 아이들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줄 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 평가해야 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해줘야 돼. 그걸 잘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1번으로 해서 해줘야 돼. 교육에 있어가지고 지금 전문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 바로 지능 영역에 있어서 다중지능 이론, 삼원지능 이론과 같은 지능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제가 이제 우리 거기 몇 페이지입니까? 가드너 같은 경우에 129페이지에 보면 나오지만 2019학년도에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는 지능에 있어가지고 어떤 지능이냐, 어떤 지능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이제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히 이걸 거야. 교사는 그러한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발현되도록 해줄 것인가. 학습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면 그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잘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걸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 나올 때가 됐죠. 2019년도에 나왔어요. 또 한 가지. 스턴버그의 삼원 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성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능력의 얘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던 게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학교 현장에서 강조를 해요. 2024년 교육부 업무 보고 자료에도 나와. 창의성 교육과 관련된 내용. 보통 우리 창의 융합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 창의성을 갖다가 어떻게 신장시켜 줄 수 있는가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앞서서 교육과정부터 쭉 이어지는 그 흐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 바로 이 창의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가변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발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개발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냐? 이거예요. 아이들은 잠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가소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에 정확하게 부합해. 사실은 이 창의성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창의성이라고 얘기되는 것은 뭐하고 관련돼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흥미와 관심이에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와 관심 속에서 뭐예요? 창의적인 사고, 창의적인 행위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 흥미와 관심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키워줄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조력 스캐폴딩을 해주면 아이들은 창의적인 인재가 된다. 얘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중요한 거야.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중지능 이론과 접점을 이루는 창의성의 접점을 이루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흥미와 관심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꼭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 그래서 재능이라고 하는 말을 예전에 잘 안 썼는데 이 재능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 왜 재능이라고 하는 말을 넣게 되느냐? 바로 여기서 아이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점들이 있어.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따름이야. 잠재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가수성이 있어.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스캐폴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흥미와 관심을 유도해 갖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갖다가 발현시키는 와중에서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야. 자기 주도적인 아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들이에요. 스스로 학습하는 아이들이 창의적인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전에 계속 나오죠. 그죠?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지능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이제 관심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양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창의성으로 넘어와서 아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창의적인 인재로 키울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육 심리학에 있어가지고 주요한 관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라고 하는 거. 더불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재능, 잠재되어 있는 이걸 갖다가 발현을 시켜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 이런 식의 얘기야. 그거보다 그렇지. 의대 보내셔야죠. 의대. 최소한 인서울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로스쿨 보내셔야지. 법학 전문대학원. 아, 변호사 되셔야지. 아유, 이 변호사 어떻게 생각해? 그런다고. 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지능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교육학자들의 관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지교육을 갖다가 잘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제 한 가지 인지교육.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또 한 가지는 그 반대에 있어서의 정서교육을 갖다가 잘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 접점에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인지와 관련해 가지고 강조하는 측면들이 뭐냐면 구성주의적 관점. 구성주의적 관점이에요.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에 있어서의 자발성, 그다음에 실제적 문제 해결 상황을 갖다가 학습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조력, 스캐폴딩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지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 되고, 또 한 가지 인지에 있어가지고 인지의 첫 번째는 개념의 획득이에요. 그러면서 이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인지 전략하고, 또 한 가지 초인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돼요. 인지 전략에는 구조화, 분류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정교화,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여기서 활용하는 인지 전략의 구조화, 분류화, 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초인지 전략이라고 해요. 초인지 전략에 적용되기도. 그래서 여기 있어가지고는 점검, 자기에 대한 점검, 판단하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것들이 초인지 전략에 해당이 돼. 그래서 개념 획득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인지 전략, 초인지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죠. 거기 가운데서 이제 제일 잘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네요. 가네. 그래서 인지학습. 가네가 얘기하는 건 주로 인지학습입니다. 물론 이제 그 8가지 제시해놨잖아요. 획득하게 되는 학습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은 인지학습이야. 그래서 가네가 인지학습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얘기되는, 선행 조건으로 얘기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선행학습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 두 번째,
동기가 어떠하냐. 세 번째, 자기 개념이 어떠하냐.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킴하고 연결이 돼요. 도식과. 지식의 구조. 새로운 정보, 학습의 내용들을 갖다가 이해하고 그리고 구조와 분류와 정교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야. 이 선행학습 요소라고 하는 것. 동기라고 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 특히나 내적 동기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죠. 내적 동기. 그렇죠. 자기 개념. 자기 개념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나오지만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 다 들어가요. 자기 신뢰감, 자기 결정성.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자기 개념이야. 다 자기 개념. 요 세 가지를 얘기해. 간해가 학습의 전제 조건. 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선행학습 요소라고 하는 걸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앵커라고 얘기한다고. 앵커. 그 유명한 앵커. 정착 요소. 닷을 딱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킴, 도식과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정교화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겁니다. 인지에 있어서 중요한. 지금 이쪽 뭐예요? 지금 학습으로 넘어왔죠. 교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넘어왔다. 자, 지금 뭘 강조하느냐? 정서지수라고 하는 걸 강조해.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예전에는 정서라고 하는 것을 이쪽 동기라든가 이런 거 하고 이제 주로 논의를 했지만 이제는 이걸 갖다가 수치화시켜서 정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기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포함한 이러한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해요. 그래서 골맨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골맨 얘기가. 자기 개념 무척이나 중요해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기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동기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켈러 얘기예요. ARCS. 학습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교육 심리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이 켈러의 동기와 관련된 동기를 갖다가 불러일으켜서 그걸 갖다가 학습과 연결시키는 방법과 관련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나온 지 꽤 됐어요. 문제로 나온 지 꽤 됐어요. 이 켈러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굉장히 높다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지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측면이고, 지금 선행학습 요소 같은 경우에는 저 인지와 관련돼 있다면, 이 동기나 자기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적, 정서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특히나 저 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측면들이 우수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거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지금은 뭐냐면 동기부여를 잘하고 자기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잘 서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훨씬 더 오래도록 잘 지속하더라. 그린 얘기. 사실 이 동기나 자기개념 얘기는 그립과 관련된 얘기. 이게 이제 교육 심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전부 다 인지인 건데, 전부 다 인지인 건데,
자기 효능감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귀인 이론도 그렇고 기대 이론도 그렇고 전부 다 인지 이론에 해당돼요. 예전에 인지 그러면 주로 이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했다고. 개념을 획득하는 거. 주로 이제 암기를 통해서 저렇게 이제 지능으로 이제 발현될 수 있는 언어 능력이나 논리 수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인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인지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주관적인 믿음. 자기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인지야. 주관적인 거니까 정서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야. 그것이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지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기대 이론. 이 기대라고 하는 거. 주관적인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공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귀인 이론, 이것도 사실은 인지 이론이야. 귀인, 무엇의 원인을 돌리는. 그래서 앞쪽에 나오는 거죠. 재능이냐, 노력이냐, 아니면 환경.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하라고 하죠. 노력으로. 노력 귀인. 내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이렇게 나온 거야. 우리 노력을 하면 좋아질 거야.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주관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성과를 갖다가 나타냈을 때는 예로 가는 거야. 그렇죠? 나는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더 해봐야겠네. 그렇죠? 잘 안 됐어. 잘 안 됐어. 그러면 노력 귀인. 야, 조금만 더 잘 해보면 되지 않겠니? 나는 안 돼. 글러먹었어. 내 재능에 귀인하지 말고 내가 노력 안 한 거에 귀인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노력 귀인만이 좋은 건 아니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주로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는 얘죠. 얘. 노력 귀인, 노력 귀인. 근데 노력 귀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연결이 돼요? 동기. 그 다음에 자기 개념과 연관이 돼. 그래서 노력 기인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인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히나 자기 개념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이론들에 있어 가지고 그것의 해소 방안, 해결 방안, 교사들이 해줘야 될 역할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가 뭐냐면 성공의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한테 있어 가지고 성공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맛보게 해줘야 돼요. 두 번째, 선생님에 있어 가지고 조력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력의 내용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노력 귀인, 유도하는 것. 더 해보자. 더 해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치열업. 아이들이 자기 합리화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치열업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라고. 아이들한테 있어서 인지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얘네들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교육 심리학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전이. 앞서 설명을 했어요. 전이.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됐던 부분들이 전부 다 학습인데, 바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교육 심리학에 있어서의 관점에 있어서의 마지막은 이해가 되죠. 전이가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육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쭉 보면서 아시겠지만 앞서의 논의들하고 유사한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 지금 교육학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 가능성,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갖다가 발현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이고 불변적이라고 흔히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되는 것들을 갖다가 배제를 하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 아이들을 갖다 측정하고 평가하고 아이들의 그런 성장을 갖다가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모색을 하고,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인지적인 차원에 있어서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그러한 어떤 가능성을 갖다가 발현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그런 선행학습 요소로서의 도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마련을 해주고,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개념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줄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사가 해줘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교육심리학의 연면이 흐르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교육심리학을 제가 이제 문제 드린 것들을 갖다가 쭉 한번 봐두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또 문제들을 갖다가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업 끝입니다.